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며칠 동안 그 최강 한파가 급습을 했죠. 예. 대치동 특검 사무실과 서초동 삼성 사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날씨가 아니고 바로 사법처리 방향입니다. 이제는 박영수 특검의 결단만 남은 상태고요. 예. 박 특검은 주말 동안 몇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전히 반반으로 의견이 엇갈려 있다. 이런 뉴스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SK와 롯데 등 다른 기업 뇌물죄 수사는 물론이고 또 다른 그 특검의 수사도 국민적 관심과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검 무용론까지 심지어는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영장을 청구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할 경우에 그 타격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각당했을 때도 물론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특검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오늘 특검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어디입니까? 헌재의 납치는 권력서일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헌재 5차 변론에 최순실이 등장하는 거죠. 네. 권력서일 1위 최순실 씨가 드디어 오늘 헌재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몇 시입니까? 오전 10시입니다. 10시. 네. 최 씨는 오늘도 형사재판에서처럼 혐의를 죄다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증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관들의 공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그녀의 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도 나오고요. 이번 주에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속도라면 헌재 재판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최순실이 나오는 헌법재판소 여러분 보셔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요거 보셔야 되고요. 네네. 다음 포인트 뭡니까? 갑자기 마련된 4강 대사 긴급 회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그 주미, 주일, 주중, 주러 대사 그다음에 조태열 주 유엔 대사 참석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관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연일 중국 때리기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더 많은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와 혼란스럽습니다. 요동치는 경랑의 한반도. 그런데 오늘 4강 대사가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교 분야까지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것 그것도 또 다른 관전 그러네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대만을 여행 중인 그 사람들에게 좀 주의할 소식인데요. 대만의 택시 기사가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거예요. 약을 먹여서? 네네. 택시를 탔는데 주사기로 그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마시고 두 명이 의식을 상실했죠. 그래서 한 명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대만 사법당국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아무 때나 음료수를 받아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외교부에다 전화를 했는데 신고는 알아서 하시라. 뭐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항상 제휴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번에도 또 발생을 했군요. 이 사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 기자. 네, 감사합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수입산 계란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산 계란의 첫 물량이 그야말로 긴급 공수작전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건데요. 계란이 아닌 금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계란 수입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산 계란 수입 업체 대표세요. JW 컴퍼니의 임정균 대표 연결을 해보죠. 임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차 수입분이 5만 판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어딨나요? 지금 현재 용인 저장 창고에서 식약청에서 이제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언제부터 마트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검역이나 검사 기간이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8일이었는데요.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8일로 단축시킨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 8일도 좀 너무 많은 기간이라 계란 신선도에 대한 시장 유통을 위해선 최대한 빨리 그 검사를 마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계란에 한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거기서 검역 기간을 8일로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더 단축시킬 수는 없느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 근데 이게 운송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계란이라는 게 우리가 손으로 들고서 옮기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되는 건데 비행기로 괜찮았나요?
예, 드라마틱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예. 저희가 4단 패킹을 했습니다. 예, 계란의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그 가능해요? 계란 하나하나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었을 테고. 예,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계란판을 이제 집어넣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스폰지 충원 완화 제품을 이제 집어넣고요. 예. 그다음에 6개들이 두 줄로 해서 한 박스를 감싼 다음에 그 위에 또 패킹을 또 해서 한 번을 더 합니다. 근데 3단 패킹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더 안전성을 가져서 이번에는 4단 패킹을 해왔고 예, 막을 씌워서 저희가 이번에 공수작전을 벌여서 안전하게 계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도 안 깨졌어요? 예. 와, 포장을 정말 완벽하게 해서 4단 패킹을 해서 들어온 계란. 보니까 한눈에 드러나는 특징은 흰색 계란이란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예. 이 미국산 계란의 특징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황란이 90%잖아요. 우리나라는. 90%로 진행하고 있고 예. 다른 해외 모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그 하얀색 계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양분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합니까? 오히려 그 황색란보다는 백색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영양이 좋다는 거 논문도 있는데 대부분 성분 분석을 해봤을 때 예. 하얀 라인이나 황색 라인이나 별 영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들여오신 게 10만 판, 300만 구죠? 예.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확정된 물량까지 다 합쳐도 총 20만 판, 600만 구고요. 예. 정부가 설까지 꼭 이 업체 아니더라도 설까지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목표 삼고 있는 게 한 2,500만 구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흘에 2,500만 구.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 하루 만에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4,300만 구랍니다. 예. 그럼 이거 대책이라기에는 좀 미봉책 아닌가,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뭐 시장 유통 사항이 지금 한 70%에 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30%입니다. 한 1,300만 알이 이제 필요한 건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통해서 또 집행이 되면 시장 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4,300만 구가 필요한데 지금 수입 물량을 그냥 나누면 하루에 한 250만 구 정도가 수입 물량으로 대체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한 1,000만 구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뭐 이 정도 판단. 그럼요. 예. 이미 좀 계란값이 떨어지는 어떤 시그널은 주고 있나요? 그렇죠. 예, 업계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고 그래서 있다.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현재 그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 보니까요. 30개들이 한 판당 국내산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거하고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비슷해서 말이에요. 예, 뭐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수입산 계란이 너무 싸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 한국 농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정한 가격선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리스크는 없나 모르겠어요. 업체 입장에서. 예, 아무래도 첫 번째로 수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현재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충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관세, 계란에 대한 관세가 27%에서 30%거든요. 예. 무관세로 진행이 되고 무관세. 있고요. 그리고 항공료 지원을 50% 그리고 톤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산 계란을 수입한 업체의 임정균 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양계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수입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양계협회 오세을 협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확정된 건 600만 개인데 정부는 네네. 설 연휴 전까지,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2,500만 개 수입을 목표로 한다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가격 안정화 대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가격에 영향 못 주죠.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영향 못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도움은 되겠죠. 네. 250만 개 하루에 들어오는 정도로는 뭐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절대량이 부족하니까요. 예. 못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는 뭐 아주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왜냐면 국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예. 그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가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계란값 대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뭐 그냥 신용으로 하루에 250만 개 정도 수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는 고육지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도 들여오는데 예. 문제는 빨리 농가가 입식을 해서 이제 안정을 되찾는 게 우선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입식이라 하면 그러니까 빨리 병아리 수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병아리 수입이나 종란 수입을 해서 예. 농가가 빨리 병아리 입식을 하면은 이제 그 4개월, 5개월 후면 그게 알을 낳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걸 빨리 입식을 시키도록 정부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예. 농가도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럼 지금 당장 급한 게 계란 수입보다도 어떻게 보면 병아리 수입이 더 급하다 이 말씀이세요? 아직 병행해서 해야죠. 계란도 지금 당장 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근데 병아리는 수입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병아리는 수입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AI가 진행형이고 그래서 그럼 이동 제한 구역이 많이 걸려 있어요. 방역상 입식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이동 제한 구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들여온다고 해도 뭐 원하는데 다 주고 이럴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긴 있는 것도 지금 죽이는 마당인데 거기다 새로 주질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도 또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그것도 근데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선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이게 얘가 종식이 되고 두 번째는 소독 이런 거 철저히 해서 병아리를 이제 우선 국내에서도 지금 병아리가 분양이 돼요. 그리고 뭐 다 준 게 아니고 종계가 지금 한 50%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 공급이 지금 이제 그 AI 지금 그 경북 지역 같은 데는 아마 병아리가 들어갈 겁니다. 경북에는 그 AI 아직도 이제 안 왔거든요, 거기는. 청정으로, 예. 네네네. 그 경북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AI 이동 제한이 걸리지 않은 지역에는 아마 일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라도 빨리 좀 수입해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는 이제 국내 거 가지고도 그건 충분해요, 현재요. 네네. 근데 지금 빨리 수입하자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 제한이 묶여 있으면은 수입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뾰족한 대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선 당분간은 병아리 수입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엔 우선 그래도 지금 종란 같은 거는 좀 수입을 좀 빨리 모색을 해서 준비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이제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계란값 안정될까 이것도 걱정인데 업계에서는 언제쯤으로 내다보세요? 연말 가야 아마 풀릴 겁니다. 연말이요? 네. 지금 1월 달인데? 네네. 17년 말경에나 가야 풀립니다. 참 걱정이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처음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초기 대응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대책도 뾰족하지 않은 상황이 갑갑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힘내시고요, 회장님.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협회장 만나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될까요? 이거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저는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제가 이 산을 넘지 않으면 다른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문들을 쫙 봤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법리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상당히 고민이 크다. 그래서 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그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쪽과 명분 쌓으려고 하루 끈 것뿐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명분 쌓으려 우리가 고민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끈 것뿐이지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 정했다. 두 가지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청구가 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맡길 일이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행간 가죠. 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새해 들어서 대선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대권 잠룡들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1위는 아무래도 존재감 드러내기겠죠. 그렇죠. 이 선명한 발언 쏟아내고 강성 발언 쏟아내는 건데요.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친서민 행보,
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잠룡들의 서민 코스프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잠룡들 서민 행보 좋죠. 좋은데 이게 척으로 비춰지면 이게 코스프레다.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너나 할 것 없이 이 팽목항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는 자체야 좋은 거죠. 말릴 일은 아니죠. 네. 하지만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환도 살피고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함께 앞장서야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 팽목항만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쇼라고 비춰질 수 있고요. 이 정치인들이 장애인 시설 가는 것도 이 대표적인 서민 코스프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 시설 갔다가 구설에 올랐던 정치인들 꽤 많거든요. 많아요. 이 지난 2011년이었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의원이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장애 아동을 알몸 목욕시켰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었죠. 그때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갔는데요. 국가인권위가 그때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이 구성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침을 줬네요. 국가인권위가. 그런데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을 했죠. 사진 한 장이 이게 엄청난 논란이 하루 종일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요양 중이던 중증 노인에게 죽을 떠먹이는 장면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왜 턱바지를 환자가 아니라 이 반 전 총장 본인이 했느냐.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사진 못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할머님 한 분이 반듯하게 누워 계세요. 반듯하게 누워 계시고.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죽을 떠먹여 주는 건데 미음 같은 거죠. 떠먹여 주는 건데 앞에 턱바지인지 앞치마인지 뭐 하여튼 애매한 뭔가를 목에다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턱받이는 본인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원래 환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할머니가 반듯하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저걸 먹이면 목에 걸리면 어떡하냐.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논란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중증 장애인 인격이 있는데 그 얼굴을 공개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니까 꽃동네 윤심원 수녀가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어요? 이 턱바지는 턱바지가 아니라 턱바지 앞치마였다. 턱부터 시작돼서 앞치마 형태. 꽃동네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고요. 노인에게 떠먹인 것은 미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거나 이럴 위험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장애인 인격 문제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잠룡들의 이 서민 행보가 가져오는 코스프레 논란.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쇼는 끝났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지 정치의 선구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뭄 현장에 달려가서 맨발로 모내기하고 막걸리 농민들하고 함께 마시고. 그렇죠. 그런데 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까지 사실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이미 40년 전 얘기입니다. 인터넷, SNS로 실시간 이 중계하는 세상에서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 조롱을 받거나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많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뭐 그냥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2015년 6월이었었죠. 가뭄에 모내기 돕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논에 소방호수로 물을 퍼부었었죠. 기억납니다. 이 어렵게 낸 다 파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너무 센 물로 부어버리면 안 그냥 되는 이렇게 건데. 좀 이렇게 살살 부어도 되는데 환경 국무총리가 군부대 방문했었죠. 식판에 밥과 국을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군대에서는. 맞아요. 이걸 좌우를 바꿔서 받았어요. 군대 안 가 티낸다 뭐 이래가지고 또 맞습니다. 그때 비판이 있었어요.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죠. 쇼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지금 60%에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진정성 있게 국민들 대하고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정치인의 서민 행보가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참모들이 더 문제다입니다. 참모들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박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문고리 3인방 또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수석들 총리 그러네요. 아니 장관들 더 넓게 가면은 그 친하다고 자랑했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다 책임 있다고 봅니다. 목숨 걸고 할 소리 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떼어냈어야죠. 그렇죠. 그거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정치교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요즘 정치인들 얘기 중에 되돌아오는 게
어떤 정치인은 다 괜찮은데 그 측근들, 그 스태프들 때문에 짜증난다, 싫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 정치인 자체는 괜찮은데 네. 결국 그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많은 실망도 사람들이 하는 문제다. 거예요. 예. 저 사람들 데리고 나중에 저렇게 청와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해요. 예. 저도 많이 듣는데요. 이게 민생 현장 체험, 서민 코스프레 하는 현장 가보면요. 예. 정치인 주변만 깨끗하게, 그 주변만 정리돼 있지, 또 거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 찍을 준비만 하고 있지, 그 주변에서는 경찰이 수십 분씩 교통 통제하고, 황제 경호하고, 특히 병원이나 방역 현장, 군부대 방문할 때 환자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AI 방역 중이던 농가를 방문하는 사진이 또 보도가 됐어요. 됐었죠. 그 보면은 반 전 총장만 방역복 입고 기자들은 그냥 막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또 사실은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이미지 정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걸 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건 자제해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히. 만약에 너무 후보가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 못 쓴다 그러면 참모들이 센스 있게 조언을 해줘야죠. 바로 그 점에서 참모들이 더 문제다. 네, 두 번째 맞습니다. 행간. 또 있어요,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버스비, 지하철 요금 달달 외운다고 해서 서민 정치인 되는 것 아니다입니다. 아니, 근데 대선 총선 나오려면 이제 이것부터 외우는 게 세 개 정석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세 개 외워야 돼요. 뭐예요? 쌀한가마니 얼마냐? 버스비, 지하철 요금 얼마냐? 맞죠. 최저임금은 얼마냐? 최저임금 얼마냐? 한때 뭐 옥탑방 몰랐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것 그렇죠. 외운다고 외운다고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서민 눈물 닦아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된다. 예. 서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가서 그냥 얼굴만 들이밀고 예. 저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찰의 제복 디자인이 10년 만에 교체된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특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제복 교체 사업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음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 게다가 원단 업체를 긴급 입찰로 선정한 점 등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 시민단체 경찰인권센터의 소장입니다. 장신중 전 총경 연결을 해보지요. 장신중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째, 제복을 교체하는 과정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요? 그 경찰 제복을 교체하려면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와 명분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건가 하면은 우선 그 제복 교체 전년도에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예산 부서와의 협의,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바꾸자라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예산을 만들고 사업 계획 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독자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청장이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기 전에 사업부터 진행한 다른 사례가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거의 어렵죠. 우선 1차 사업만도 200수십억 원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 사업이 어디서 갑자기 하루에 아침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됩니다. 뭐 치안과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이 됐다.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관들 90%가 선호했던 그런 디자인이나 색상, 제품은 무시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10%도 인정하지 않은 그 색상을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그 제품을 제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정된 제복이 물 빠짐 현상, 그다음에 보풀이 일어나고 거의 사용하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아주 저질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 디자인을 넣고 경찰들한테 어떤 게 좋으냐, 투표 비슷하게 했죠? 예.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디자인 바꾸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 문제의 이 제복이 3번이었습니까?
예, 맞죠? C형. C형. 아니라 A, B, C, C형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선호도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건 무슨 형이에요? 본색이라고 우리 흔히 하죠. 예, 예. 그게 A형이라는 건데 42.2%, B형이 45.4%, C형이 11.8%.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A, B를 다 물리치고 C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때 근데 경찰청이 해명을 내놓긴 내놨어요. 예. 여론조사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디자인은 과거에 사용한 색상, 그러니까 곤색, 또 내근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호도 조사를 했지만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엉뚱한 변명이죠. 우선 한번 보십시오. 예. 예전에 경찰관들이 검은색 계통의 그 근무복을 입은 걸 보신 적 있나요? 검은색 계통은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의 해명이고요. 더구나 더 한 가지 정말 그 황당한 것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외근이 대조입니다. 외근? 예. 예. 그런데 내근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궤변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진짜 헛소리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 두 개를 다 제치고 됐다는 것 좀 희한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옷감에 대한, 원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물이 막 빠진다는 거예요, 세탁하면? 그럼요. 처음 이제 경찰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넣습니다. 예, 예. 그런데 흰색 계통 옷에 이 물이 막 배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니 경찰은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물에 담궈 보니까 예. 그냥 거의 뭐 물감 수준의 옷 탈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언론에도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근데 당시 경찰에서는 이것도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경찰이 세제를 133배나 더 넣어서 물빠짐이 있었던 거다. 제대로만 세탁했으면 물빠짐 없다. 이런 해명 내놨었거든요. 제가 그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그런 제복을 가져다가 133배가 아니라 아예 원액에다 넣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실험을 해보셨어요. 예. 원액에다 넣으면 물이 안 빠진다. 아니 원액에다 넣었다고 해가지고 물 빠진 옷을 만약에 다른 그 일반 사회에서 이런 제품을 내놓는다면은 예. 아마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3일이 망할 겁니다. 손해배상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지만 뚜렷한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덮인 거죠. 예, 덮쳐버리고 말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를 접하신 겁니까? 제보를 받은 거죠. 제가 어떻게 추측을 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우선 첫째, 그 대구에 있는 그 보강직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요번에 납품된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강직물, 예. 예.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자그마치 10번을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에 아주 대기업이라도 그렇게 선정될 수가 거의 없거든요. 10번 동행을 했다고요, 해외 순방에. 예, 10차례에서 그 동행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얻고 있고, 더구나 우리가 의혹을 두고 봐야 할 것은, 교체된 제복 소매에 사계와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의 이제 주술적 이미지 비슷한 그런 모양들이거든요. 태극 문양이 들어간 건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사괴. 사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괴. 주역에서 얘기하는 사괴 있죠. 조금 주술적 이미지가 있는 그런 문양이거든요. 우리 태극 문양을 보시면은 왜 사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양옆으로. 그런 거를 소매에다가 직선으로 그려 넣었어요. 그거를 문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태극 문양도 요새 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이미지 상징의 교체행위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복에다 그런 그 주술적 이미지가 있는 문양을 집어넣는 그런 제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양, 그러니까 그 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태극 문양. 태극기 태극 문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태극기 태극 문양과 다른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고 주역의 사괴가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최순실을 연상케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뭐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도 오방랑 색깔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 해외 순방길에 10번 동행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뭐 기업이니까 또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을 살려준다는 의미로 부흥시킨다는 의미로 데려갔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뭐 38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한 업체가 10번을 따라 나갑니까?
최순실하고의 관계는 뭐 하나라도 단서가 잡힌 게 있나요? 그 업체와 최순실과의 관계는? 업체와 예전부터 그런 관계가 대단히 깊었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있다고 하니 그거는 특검의 목이 되겠죠. 수사에서 밝혀야 할. 최순실과 그 업체가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특검이 수사에 착수를 한 거군요, 일단. 예. 예. 근데 경찰은 말을 합니다. 이 업체 선정 과정은 조달청이 주관을 한 거다. 그리고 공개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경찰청이 특혜를 주고 말고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고 또 그 업체가 제보 공급한 그거는 전체 물량 중에 극히 소량이다. 단독 입찰도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보강직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단한 특혜를 누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긴급 입찰로 결정이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근무부의 색상이 일반적이 하는 특수 컬러입니다. 이런 색상을 생산한 직물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 원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강직물이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는 건 그러면은 지금 원단이 보강직물만 가지고 있는 원단이었다면 컨소시엄 형태로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색깔이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보강직물을 비롯해서 몇몇 개밖에 없었다. 그렇죠. 몇몇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컬러는 거의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색깔을 강제로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색상 이런 거는 컬러를 다 정해놓고 경찰관들 90%의 의견을 묵살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특혜를 제대로 주려고 했으면 보강직물이 다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컨소시엄 형태로 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150만 벌 이상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옷을요. 그 조그만 회사에서 소화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건 어렵죠.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특혜를 준 것이다. 라는 이제 지금 추측. 이걸 바탕으로 특검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 특검도 어떤 실마리를 잡았으니까 수사에 착수를 했겠습니다. 좀 더 수사 결과 기다려 보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장신중 전 총경이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당.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어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창당준비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새로 합류하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하셨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이제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오르신 거 알고 계세요? 아니, PD님이 보내주셔서 보긴 했는데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누군가에서 궁금해서 그랬겠죠. 첫 방송 끝내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변에? 주변에요? 예. 부산 경남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인들로부터. 이야. 출근하면서 들었다. 잘 들었다. 반갑더라, 뭐 그런 얘기. 잘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반갑더라. 이준석 위원. 긴장되지 않으세요, 파트너? 우선 이 방송이 잘 되려면은 제 파트너가 잘 떠야 된다는 거를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 올려서 오늘 실검 1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실검 1위 되는지 안 될지 제가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당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부터 가보죠. 우선 이준석 의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이번에는 제3세력이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3세력? 조금 막연한 말인데 제3세력. 알겠습니다. 일단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특검을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특검 상한가. 요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준석 의원의 제3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보죠. 이렇게 동시에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귀국한 뒤에 지지율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아주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아주 그렇게까지 선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구애를 생각보다 일찍 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곧 발표가 될,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어젯밤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지금 수치를 제가 정확히 말 못합니다. 그냥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근데 조금 올랐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이분이 지금 들어온 게 며칠 됐죠? 딱 들어온 걸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여론조사를 입수한 것 같은데 그 다자간 구도에서는 조금 오른 걸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6명의 대결을 가정하고 올린 가상 대결에서는 또 꽤 유의미한 수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3-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어지는 행보들이 사실 언론이 어떤 자세로 반기문 총장을 맞이하느냐를 본 그 반기문 총장 측에서도 확인했을 겁니다. 외제 생수를 샀다는 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잡기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 세를 불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결국에는 맏형이 되고 큰어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또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 전당대회 등의 상황, 또 자강론이 일고 있는 상황 등을 봤을 때 마냥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뭐 정치를 업으로 삼으시는 고수분들도 그 뭐 반기문 총장이 오라고 해가지고 쉽게 갈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3 세력을 놓고 앞으로 좀 많은 그 판짜기 또는 또 이 업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3 세력이 생각보다 빨리 부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허상무 소장님 동감하세요? 네,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제3세력이 부각이 빨리 되려면 반기문의 기대가 주가가 급상승을 해야 그걸 중심으로 빨리 뭉쳐지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 방금 언론의 태도도 있지만 결국 민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민심. 그리고 그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이렇게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갭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당장 지금 주말에 큰 논란이 됐던 게 턱받이 논란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태생적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거든요.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욕할 땐 이런 걸 주의해야겠다라는 것이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과거에 보면 하도 뭐 코스프레 한다 이런 욕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이런 그 민생 행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 행보를 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고 가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다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 측 인사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좀 선거를 앞서서 뛰어본 분들이 좀 전면에 안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내 반기문 총장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과거에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려고 했던 친박계의 어쨌든 친반 세력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새누리당과 관계 없는 어떤 그 세력이 있다면은 그런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선거에 그래도 특화된 집단은 친박계 새누리당 쪽에 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 지금 배제를 당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배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심지어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날 그 친박계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지원할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들고 하던 분들이 뭐 충청 포럼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던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반기문 총장 도우러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태극기 집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반기문 총장의 그 국내 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세력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뭐 배제 또는 지금 튕겨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할지도 봐야 되고 그 친박계 그 새누리당 쪽에서 반기문 총장을 밀어보고자 했던 조직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지금 예를 들어 지지율이 일간 상승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등으로 선회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3세력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뭐 국민의당도 정리가 됐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로 뛰어오르기 어렵다고 또 제가 보는 이유는 뭔가요? 강력한 구심력을 땡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당 중심하고 자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중심으로 하자는 아직 거기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또 대선 후보들을 당내 경선에서 뽑아가지고 반기문하고 2차전, 3차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가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걸 견인해낼 만큼 반기문의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림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각자의 주판을 튕기기만 바쁘지 그것이 어떤 친문가 또는 뭐 친박을 고립시키면서 구심력을 만들어낼 그런 만큼의 작동. 아까 뭐 기술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이 전면에 나서서 뭘 할 만큼 지금 그 작동이 환경이 안 됐다고 보시는 아직 거예요.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굉장히 애매하고 불투명한 상한가. 그리고 그것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출마할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구심점을 만들려면 당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 총장 측에서 우리 당 안 만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반대로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읽히기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이 뭐 그래도 당이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연대에 나서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뭐 안이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은 뭐 첫째로는 예를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실제 당을 만들 만한 조직체나 세력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아직. 옆에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정치적 구심점이 될 만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이든지. 아니 근데 그래놓고 상한가 왜 뽑으셨어요? 결국 이제 이 비대위원회 분석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능적이거나 또는 이런 관점에서 또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제 상한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핵심에는 민심입니다. 결국은 민심이 따라주는 민심이 아직 안 따라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3세력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요 정도 하고 허성모 소장의 상한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분명하네요. 특검. 그렇습니다. 특검이 특별히 왜 이번 주에 제가 상한가로 잡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12차례 이번 포함해서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적으로 국민들한테 확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지금 뭐 아주 대체로 국민들 보기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변곡점에 왔습니다. 이제 참 어려운 시점에 지금 이제부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번 주말 사이에 토일요일 사이에 된다 안 된다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어떻다 특검 내부에 이견이 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 흘러나왔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그게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뇌물죄 그 뇌물 공여죠. 이재용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에서는 뇌물 수수가 되는데 그렇죠. 그 증거들은 이미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술에서 자꾸 부인하고 우리는 협박받아서 냈을 뿐이다라고 할 뿐이지. 그렇죠. 그 이제 충분한 증거는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주말에 안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재용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장학생들 많거든요. 뭐 신문 기사로 논설로 뭐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미 그렇게 이제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는 법리적 논쟁이나 증거의 문제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구속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도 있는데 이 모든 민심이나 여론을 받아서 저는 뭐 뜸을 좀 들인 그런 면도 뜸은 들였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 뭐랍니까 당번 판사입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게 되면은 이제 전담 판사가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작용 고려를 합니까? 전담 판사는 영장 심사에 있어서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판사고 그냥 뭐 주말에 하는 당직 판사는 당직 판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좀 경험이 적은 신참 판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하루 미룬 거 아닌가?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 소장님은 청구가 될 것 같다 오늘. 그걸 청구 못하면은 뭐 특검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님.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특검이 준비가 되었냐 안 됐냐 이거 한번 살펴볼 만한 게요.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은 두 가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첫째는 대가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건 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과 또 우리 최순실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세 개의 그 주체가 사실상의 같은 지갑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지금까지 법리적으로 준비되었느냐. 아니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충 보기엔 그런 것 같다라는 인식 자체는 널리 퍼져 있지만은 그걸 또 다른 판례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이거를 근데 성급하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탄핵 심판에 어쨌든 뇌물죄가 중요한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핵심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충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아까 그걸 기민하게 풀어내지 못했을 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당하면은 그 타격이 너무 크니까 탄핵 심판에 미치는 어쨌든 논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아주 꼼꼼하게 그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느냐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일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하루를 망설인 게 아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해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지갑이 한 지갑이라는 걸 사실 증명해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박성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에 증거가 많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언론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특검만의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보고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특검이 이 별 7개짜리 사이다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은 뭐 자기들의 그 역사적 소명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한가 그래서 특검. 자, 하한가 가보죠. 하한가. 바른정당의 이준석 창당준비위원회 하한가 누굽니까? 예, 저는 어제 박지원 대표가 그 국민의당에 선출되신 거 보고 참 축하를 드리면서 하지만은 앞으로 국민의당이 모호한 행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이 하한가예요? 예, 사실 어제 대표가 나왔는데 바로 하한가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신 거는 제가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축하는 공적으로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자강론이라는 용어가 좀 뜨고 있잖아요. 자강론. 우리 스스로 강해진다 먼저.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앞으로 한동안은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뭐 기술자, 업자 이런 형태를 표현했지만은 본인의 당의 가치 또는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뭐 손학규 지사 영입 행보도 했었지만은 앞으로 자강론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설 것이고 그 기반의 자강론을 했을 때 지분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도거든요. 그 바탕으로 하고 그걸 들고 다른 곳 가서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DJP 연대 같은 걸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자강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대선 후보를 밀어올려서 독자 생존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색채를 강화해가지고 지분을 형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당의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 해볼 판을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총선 이후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 뒤에 그걸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예전에 제가 뉴스닥에서 지적한 적 있지만은 국민의당이란 당 자체가 지역 편향적인 그런 그 의석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3지대나 이런 것들 대선을 앞두고서는 조금 더 그런 색채가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당의 울타리 안에 좀 더 가두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의당의 특색이 생기는 것이고 연대를 했을 때 우리의 담당력은 여기다 하는 것이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그게. 허성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상당히 정확하게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박지원 의원과 호남 의원들은 지난번 총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필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굴 마담을 시켰던 거고.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얼굴 마담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쑥 빠져버렸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빠진 데는 안철수 의원의 잘못도 있지만은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의원들의 독특한 행보도 있거든요. 그 행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김무성계하고 끊임없는 이렇게 뭐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강론을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자강론이냐 그런 의미에서는 위장된 자강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안철수 의원이 자강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자강해서 나중에 연대할 때 더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자강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뭐 박지원 대표 한 명이 그렇게 선동하거나 뭐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느냐. 결코 대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주가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 국민의당 상황이 하여튼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박지원 대표가 당을 이끌었을 때 결국에는 그 정치공학이 상당히 좀 많은 구도를 발휘할 것이다, 비중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인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인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장사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박지원 대표가 들으시면 근데 굉장히 화내실 것 같아요. 우선 축하는 드립니다. 박지원 대표 조만간 인터뷰 출연할 건데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여하튼 이준석 위원은 국민의당 어쩔 수 없는 하한가 지금 분위기 좋지 않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예, 저는 하한가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요? 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하한가를 달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하한가로 가실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이 탄핵 국면 속에서 급변하는 전국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하신 건 맞는데. 서울광장 개방하고 뭐 이런 것들.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 가는 면에 있어서는 성남시장한테 오히려 뺏긴 부분이 있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뚱맞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당내 경선을 지금 앞두고 이제 룰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 공세를 했어요. 지금 아예 그 룰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죠. 그게 이제 이게 네거티브 공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거기 검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당의 논리로 자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개발한 어떤 뭐 설득이 있는 독자적 논리면 괜찮은데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던 그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으로 비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설사 그 말 중에 일부가 옳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하는 전체 야당 지지자들은 왜 저럴까 하면서 갑자기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거기도 중요한 게 민심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냉정한 선을 박원순 시장님이 놓친 게 아닌가. 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워딩을 하도록 참모들이 잘못 코치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경선 룰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이미 경선 불복을 전제하거나 판을 깨겠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당원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보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범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좋은 포지티브한 자신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청을 잘하시고 소통을 잘하고 소통의 달인이었죠. 수많은 아이디어로 좋은 제도 개선을 해내고 그런 훌륭한 자질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더라면은 그래도 어려운 국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준석 의원은. 결국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선 후보를 지켜보면요. 그 지난번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이 1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20%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번 대선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위치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꼭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경선을 지적하다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지적하다가 당을 뛰쳐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이런 어떤 뭐 네거티브라고까지는 좀 보지 않습니다만 강한 지적들을 접했을 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순간 갑자기 지난 한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 박원순 시장이 우리 편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을 거라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아? 이런 그렇죠. 느낌? 갑자기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거기서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라는 게 매우 미묘한 동지들끼리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보다도 못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범지지자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집토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 해도 되고 강력한 지적을 하셔도 되는데 그 방향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은 지적을 하잖아요. 하면서 늘 하는 것이 싸움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네 싸움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니보다는 내가 싸움을 더 잘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은 오히려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제3세력과 특검, 하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 박원순 이렇게 네 분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선이 지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헌재가 굉장히 속도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1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3월이다.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 탄핵 때 12월 9일 방송 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맞아요. 저건 1차는 지금 헌재소장 나가기 전에 2차 늦어도 거기인데 근데 이제 그 1차 기한을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렇다고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닥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두 분의 말씀도 많아지고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 안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뉴스닥에서 다시 보고 실시간 검색어 몇 위까지 갔는지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어요. 허성무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의원,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세요? 밖에서 사 먹을 때는 그 값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경남 합천에선요. 28년째 터미널 다방을 운영해온 분이 매일매일 커피 한 잔 값을 돼지 저금통에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답니다. 이렇게 모으면 보통 1년에 40에서 50만 원 돈이 모이는데요. 이게 28년째니까 다 합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오로지 돼지 저금통으로만요. 예. 그 꾸준함을 인정받아서 지난 연말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그 구수한 시골 다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합천 터미널 다방에 차민영 씨 연결을 해보죠. 차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커피뿐만 아니라 돼지도 한 마리 키우시는 거네요? 그렇죠. 돼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돼지, 그럼 복덩인데 돼지 키우셔야죠. 네. 아니, 다방에서는 커피 한 잔에 요새 얼마나 합니까? 요즘 시골 다방에 커피 한 잔에 2,000원 합니다. 2,000원. 그러면 네. 그 딱 한 잔 값을 매일매일 돼지 저금통에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딱 그만큼만 넣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 넣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고요. 예. 그냥 커피 하루에 한 잔은 안 팔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 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 도움 받은 것만큼은 못해도 남은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엮고 있어요. 아유, 저 갑자기 뭉클하네요. 2,0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예. 것 같지만 어려운 살림에 사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000원 모은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네. 한 잔 못 팔았다 생각하고 모으자 하고 시작하신 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굳이 돼지 저금통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는 앞에서 돈이 모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어려우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 돈이 탐이 나잖아요. 빼쓰게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돼지 저금통에 하면 네. 내가 차지는 안 하고 그래. 잘 깨지는 안 하죠. 배를 가르기 그러니까. 전까지는 못 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돼지를 하게 됐어요. 아까 내가 어려울 때 생각을 해서 시작하셨다 그러셨어요. 예. 뭐 사연이 좀 있으신 겁니까? 그렇죠. 어떤? 네. 예,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 애기 아빠 장남이 되다 보니까 아버님 안 계시고 시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우들하고 또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우들 다 결혼 다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이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돼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그 길로부터는 영 많이 힘들었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예, 10년 했어요. 세상에. 예. 그 병수발을 다 드신 거군요. 돈 벌어가면서. 예, 화장품 매파는도 하면서 10년 하고 이제 돌아가시도록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사람들 도움을 안 받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애들 공부도 시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 내가 받은 도움을 남에게 돌려주는 어떤 선순환, 가장 바람직한 이런 사회의 모습인데 참 뭐 온기가 있는 다방일 것 같아요. 훈훈한 다방 맞죠, 거기? 글쎄요.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요. 커피 전문점이나 요새 뭐 카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옛날식 다방이에요? 그렇지. 옛날식 다방이에요. 그럼 푹신한 소파 있고. 예, 그렇죠. 나무 테이블 있고. 그렇죠. 원목 테이블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속에서 보던 그 터미널 다방 그대로. 예, 그렇죠. 아니, 요즘 그런 다방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계속 하시네요? 저 시내 계시는 분들 내려오시면, 시골 다방풍이다. 참 좋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해요. 아니, 왜 신식으로 싹 안 고치셨어요? 신식으로 고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뭐 그냥, 휴게소 마냥 이 만남의 장소를 고집하고 그냥 있어요. 그 하기는 신식으로 싹 고쳐놓으면 이제 모르겠어요. 매상은 좀 더 오를지 모르지만 추억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매상도 시골에는 이게 인구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뭐 시골 다방이나 뭐 요즘 현대식으로 꾸미는 거나
별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요.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부담 가지실 것 같고.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하려다 보니까 잘하셨어요. 그냥 고집하게 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럼 커피도 우리가 흔히 이제 다방 커피 하면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에다 프림 둘, 설탕 둘, 하나 둘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타세요? 네.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골 어르신들도 요즘은 커피 원두를 갖다 조금 진하게 뽑아서. 야, 원두 커피. 네, 원두예요. 원두 커피를 진하게 좀 내려서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진하게 드리고 또 연하게 해달라 그러면 연하게 해드리고 희석해서 조금 연하게 해가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인 그대로고 인테리어 그대로고 다방식 그대로지만 커피는 그렇죠. 커피는 현대식인데요. 요즘 스타일? 예, 커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크게 뭐 라떼나 뭐 그런 거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못 하더라고. 예, 그냥 핸드립으로 내리니까 야, 그냥 그래요. 원두를 드시고 있어요. 구수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구수한 합천의 터미널 다방. 감사합니다. 고향 내려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르시겠는데요, 거기? 고향에 명절 때나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가끔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또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옛날 추억 삼아 또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죠. 또 말씀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게 오래 한 곳에서 가게를 하시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꽤 있었겠는데요. 재미있었던 분들이요. 크게 그거는 없고 이제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도와준다고 많이 그러시겠죠. 아야. 네. 그러니까 아직 정이 그래서 있는. 제가 고마운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 동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요. 사랑방 역할하고 모든 게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안식처 그럼요. 같은 고향집 같은 다방. 예, 고향집 같은 다방. 아유. 그대로 하고 싶어요. 저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사장님. 예, 한번 놀러 오세요. 추억 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예, 하천도 공기 맑고 물 좋고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억을 간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그 다방에 손님도 많아져서 저는 돼지 배가 하루 이제 한 잔 값이 아니라 두 잔 값 모을 수 있게 배가 더 두둑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합천의 유명한 터미널 다방입니다.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차민영 사장님 만나봤습니다.